아들아, 엄마가 보태볼게.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아들 빚 5억에 정신병자에게 팔려간 엄마 그 후 소름 끼치는 진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여오쇼.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말아 잡소. 동트기 전 칠흑 같은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4시였습니다. 남대문 새벽시장은 벌써부터 수백의 인파로 소란했습니다. 새벽 장사를 나온 상인들, 밤늦게까지 일하고 허기진 배를 채우러 온 노동자들, 막차를 놓친 젊은이들로 시장은 낮보다 더 북적였습니다. 62세 박선자의 옛날 국밥집은 그 시장의 역사나 다름없었습니다. 23살의 시집와 남편과 함께 연가게였습니다. 처음엔 좁은 천막집이었지만 40년 세월 동안 선자와 남편은 새벽 2시에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 올린 시간들이 모여 이제는 시장 사람들 모두가 아는 옛날 국밥집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고도 선자는 홀로 이 가마솥을 지켰습니다. 펄펄 끓는 젖보얀 국물 한 그릇으로 35살 외동아들 우진을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대학을 보내고 증권회사에 취직시켰습니다. 선자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양복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손에 물집 잡히고 허리 휘던 그 세월이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가게 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아들 우진이 들어섰습니다. 증권회사 다닌다고 늘 콧대가 높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가게에 들르는 것조차 창피해하던 아들이 이 새벽 시간에 찾아온 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웬일이냐 이 시간에. 속은 괜찮고 국밥 한 그릇 줄까? 아니, 우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였습니다. 아니, 하얗다는 표현조차 부족했습니다. 핏기라곤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덜컥 선자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40년 시장 바닥에서 구른 잔뼈가 불길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큰일 났어. 나 망했어. 망했다는 말에 선자는 들고 있던 국자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쇳소리가 새벽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은 가게 구석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35 먹은 어른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우진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유명한 투자 전문가라는 자에게 속아 골든 브릿지라는 유령 투자사에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몇백만 원씩 꼬박꼬박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10%, 20%씩 수익이 난다는 말에 우진은 완전히 눈이 멀었습니다. 그 말에 눈이 먼 우진은 자신의 돈만으로는 부족해 고객 돈까지 몰래 빼돌려 수억 원을 넣었습니다. 회사 몰래, 고객들 몰래 거액을 빼돌린 것입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그놈이 더 큰 건을 물어왔다면서 그래서 엄마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뭐? 뭘 어쨌는데? 선자가 아들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가게랑
우리 집 담보로 잡혔어. 5억. 5억이야, 엄마. 그 순간 선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뭐, 이 미친놈아. 여긴 내 아비 목숨값이야. 여길 건드려. 엄마, 미안해. 근데 그 돈까지 다 날렸어. 어제 그놈 해외로 튀었대. 나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고소당했어. 횡령, 배임, 나 이제 감옥 가게 생겼다고. 우진이 선자의 다리를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5억. 그리고 아들의 징역살이. 40년간 선자가 새벽잠 설쳐가며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아들의 그릇된 욕심.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자는 아들을 부여잡고 함께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박살나듯 열리며 험상궂은 산에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선자 씨, 김우진이 여깄네. 이 새끼, 너 어디서 감히 우리 돈을 떼먹어. 누구세요? 남의 가게에서. 선자가 황급히 아들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누구긴. KN 파이낸스다. 이놈이 골든 브릿지에 투자한답시고 우리한테 가게 담보로 5억 빌려갔잖아. 뭐라고요? 사기 아니에요? 사기? 그건 내 사정이고 우린 돈만 받으면 돼. 우리 KN 파이낸스 오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나 보네. 당장 5억 못 내놓으면 이 가게부터 부순다. 사내 하나가 선자가 평생을 의지해온 가마솥 뚜껑을 걷어찼습니다. 쾅! 쇠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끓였던 그 국물이 바닥에 철벅철벅 엎질러졌습니다. 안 돼. 여긴 안 돼. 선자가 가마솥을 감싸 안듯 막아섰습니다. 이 가마솥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른 가마솥, 아들을 키운 가마솥, 그녀의 40년이 담긴 가마솥이었습니다. 비켜, 이 할망구야. 사내가 선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선자는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62세의 나이, 50평생 가마솥 앞에서 버틴 허리는 이미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엄마, 우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우진, 너 오늘 잘 만났다. 내 놈이 빌려간 5억 일주일 안에 갚기로 하지 않았어? 돈 어딨어? 그게 골든 브릿지가 사기였어요. 저도 당했어요. 돈 다 날렸단 말입니다. 그건 내 사정이고 우린 돈만 받으면 돼. 너 회사 돈 빼돌린 것 때문에 어차피 내일 모레 감옥 갈 놈이잖아. 사내가 쇠파이프를 치켜들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우진이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증권회사 과장이라며 목에 힘주고 다니던 아들이 이제는 개처럼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었습니다. 갚아? 뭘로? 내 놈은 이제 콩밥 먹을 거고 이 가게랑 집은 이미 우리 손에 넘어왔어. 넌 끝이야. 사내들은 가게에서 가장 오래된 선자의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액자를 집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와장창 유리가 깨지며 선자의 지난 세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30년 전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선자와 남편이
행복하게 웃고 있던 그 사진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일주일 준다. 일주일 안에 5억 가져와. 못 그러면 당신 아들 감옥 가는 거 구경도 못하게 될 줄 알아. 그리고 이 가게는 우리가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사내들은 바닥에 침을 뱉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선자는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40년 공든 탑이 단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아직도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그 소리가 선자의 귀에는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선자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KN 파이낸스? 그 오 대표라는 사람은 누구지? 왜 우진이가 투자한 골든 브릿지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지?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5억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게 문은 여전히 새벽마다 열었지만 선자의 속은 숙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언니 요새 안색이 왜 그래? 라고 물어도 선자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며 억지 웃음만 지었습니다. 5억. 평생 국밥을 팔아도 손에 쥘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루에 국밥 100그릇을 팔아도 100만 원, 한 달에 3천만 원. 1년을 쉬지 않고 팔아도 3억 6천. 그것도 재료비며 인건비며 월세를 빼기 전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는 1년에 1억도 모으기 힘들었습니다. 아들 우진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출국 금지까지 당했습니다. 구속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밤마다 아들은 선자의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5억이 생기는 것도 아들이 감옥에 안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하루 남은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섰습니다. 선자는 또 그 사내들이 온 줄 알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은 험악한 사내들이 아니었습니다. 뱀처럼 매끄러운 인상의 젊은 남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오정혁이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는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KN 파이낸스의 대표 우진에게 5억을 빌려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선자 어머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공손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예의 바른 후배처럼 말이죠. 네 이놈, 내가 우리 우진이한테 5억을 빌려준 놈이구나. 선자는 소금이라도 뿌리려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주먹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전 어머님을 해코지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제안? 우리 아들 빚쟁이로 만들어 놓고 이제 내 목숨이라도 가져가려고. 어머님, 아드님, 지금 이대로면 내일 구속입니다. 횡령죄 아주 무겁습니다. 최소 7년은 봅니다. 오정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공손한 말투 뒤에 숨은 냉혹함이 느껴졌습니다. 7년이면 나오면 40이 넘었겠네요. 정과자의 경력 단절에. 어머님, 아드님 인생 그걸로 끝입니다. 선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드님을 구해줄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님만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신다면 5억 빚도 탕감해드리고 횡령죄도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부탁? 선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오정혁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 삼촌이 한 분 계십니다. 강원도 산골 외딴 집에 혼자 사시죠. 10년 전에 큰 사고를 겪고는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죠. 간병인이 들어가도 하루를 못 버티고 도망쳐 나옵니다. 오정혁은 서류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낡은 집, 그리고 창문 안쪽에서 흐릿한 형체로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집은 을씨년스러워 보였습니다. 창문 안쪽의 인형은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흐릿했습니다. 이분, 제 삼촌 60세 오지환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화가였죠. 10년 전 작업실에 불이 나는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고는 저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금치산자나 다름없죠. 제가 후견인이고요. 선자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 흐릿한 그림자 안에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화가였다는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고. 가서 삼촌을 돌봐주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삼시세끼 밥 차려드리고 집안 청소 좀 하고 무엇보다 도망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곁에서 살아있는지 감시만 해주세요. 내가 왜 당신 삼촌을. 아드님 빚 5억. 어머님이 제 삼촌 댁에서 2년만 버텨주시면 전액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드님 고소도 당장 취하하고 횡령 금액도 제가 다 막아주죠. 선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년. 정신 나간 사람과 2년을 산골 외딴 집에서 보내라니. 그건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감옥보다 더 끔찍할지도 몰랐습니다. 왜 하필 나야? 간병인도 아니고 국밥집 늙은이인 나를. 오정혁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이 인질로 잡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도망치지 못하실 테니까. 그리고 40년 국밥 끓이신 솜씨면 입맛 까다로운 우리 삼촌 밥수발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그 말에 선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인질 삼아 자신을 꼼짝 못하게 만들 국리를 말이죠. 그는 계약서 2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2년간의 가사관리 계약서였고 다른 하나는 5억 원에 대한 채무 이행각서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머님의 2년과 아드님의 남은 인생. 바꿀만하지 않습니까?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던 아들. 대학 입학식 때 새 옷을 입고 수줍어하던 아들. 증권회사 첫 출근 날 자랑스럽게 웃던 아들. 그리고 지금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아들. 감옥에서 7년을 썩을 아들을 생각하니 2년의 지옥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소. 가겠소. 그 지옥이든 뭐든 갈 테니까 내 아들만은 제발. 선자가 눈물을 삼키며 계약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선자. 평생 가마솥 앞에서만 살아온 이름. 그 이름이 이제 지옥행 티켓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정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내일 아침 짐 챙겨서 가게 앞으로 나오세요. 차 보내겠습니다. 검은 세단이 사라지고 선자는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가마솥은 여전히 끓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국물 소리만이 텅 빈 가게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부터 그녀는 옛날 국밥집 사장 박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모를 미치광이 화가의 수발을 드는 아들을 위해 영혼을 판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선자는 밤새도록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40년 동안 묵은 때를 닦아내듯 마지막 밤을 가게와 함께 보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 선자는 가마솥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 있거라. 내가 2년 후에 돌아올게. 가마솥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가게 앞에 섰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가게에서 쓰던 앞치마,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담긴 낡은 액자가 전부였습니다. 밤새 우지는 엄마 가지마. 차라리 내가 감옥 갈게. 라며 울며 매달렸지만 선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엄마 금방 온다. 넌 가게나 잘 지키고 있어. 엄마, 울지 마. 남자가 그렇게 쉽게 우냐? 2년이면 금방이다. 엄마 돌아올 때까지 가게 잘 지키고 있어. 선자는 아들을 한 번 더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자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아 그냥 등을 돌렸습니다. 오정혁이 보낸 차는 서울을 벗어나 구불구불한 대관령 옛길을 한참이나 올라갔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버텨볼게. 처음엔 고층 빌딩들이 보이더니 점점 건물이 낮아지고 나무가 많아지더니 이윽고 산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신호조차 잡히지 않는 깊은 산속,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회장님은 웬만하면 별채 작업실이나 안채 침실에만 계십니다. 밥은 문 앞에 두시면 됩니다. 절대 별채에 있는 그림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기사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상한 소리 들으시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기사는 짐을 내려주고는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기와집에 선자 혼자 남겨졌습니다. 겨울 산의 칼바람이 뼈를 애는 듯 했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걔 계세요? 저 오늘부터 일하게 된 박선자라고 합니다. 선자가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대문 경첩이 녹슬어 삐걱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인기척 하나 없는 집은 거대하고 스산했습니다. 마당은 사람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왔고 곳곳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와집이 워낙 컸습니다. 안채, 사랑채, 별채까지 모두 합하면 30칸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큰 집에서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일단 짐을 풀고 부엌부터 살폈습니다. 찬장은 텅 비어 있었고 싱크대에는 곰팡이가 핀 그릇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수돗물을 틀어보니 녹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이런 데서 사람이 살았다고? 선자는 보따리에서 쌀과 김치, 깍두기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가스레인지는 작동했습니다. 일단 밥부터 지어야 했습니다. 40년 국밥집 사장의 솜씨로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가져온 묵은지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찌개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쟁반에 받쳐들고 가장 큰 안채 방문으로 갔습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사 가져왔습니다. 문 앞에 둘게요. 선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안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날아와 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꺼져. 당장 꺼져. 치워.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거칠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선자는 심장이 철렁해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두고 갈게요. 선자는 황급히 쟁반을 툇마루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다더니 정말이구나. 선자는 부엌 구석에 주저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자는 다시 저녁을 차려 문 앞에 두었습니다. 아침에 둔 쟁반은 그대로였습니다. 밥과 찌개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선자는 식은 쟁반을 치우고 새로운 쟁반을 놓았습니다.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선자는 걱정이 되어 방문을 살짝 열어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산발이 된 머리, 퀭하게 팬 눈. 60세라기엔 너무도 망가진 남자, 오지환이 서 있었습니다. 키는 컸지만 말라깽이처럼 앙상했고 옷은 너덜너덜했으며 온몸에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놓인 쟁반을 보더니 그대로 발로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그릇이 깨지며 밥과 찌개가 마당으로 흩어졌습니다. 누가 밥 따위를 차리랬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꺼져. 오지환이 고함을 지르며 선자에게 달려들 듯 위협했습니다. 선자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전 그냥 밥을. 시끄러워. 다 필요 없어. 다 꺼져.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벽에 걸려있던 유일한 액자 하나를 떼어들었습니다. 작은 수묵화였습니다. 선자가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섬세한 붓터치, 은은한 먹의 번짐, 그 안에 담긴 깊은 정서가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다 태워버릴 거야. 전부 다. 오지환은 그림 액자를 마당의 아궁이를 향해 집어 던지려 했습니다. 그때 선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림한테 화풀이는 왜 합니까? 그림이 무슨 죄요? 뭐라고? 오지환이 선자의 뜻밖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그의 광기에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화나면 소리를 지르쇼. 왜 애먼 그림을 태우려 해? 저 그림 그린 사람이 누군진 몰라도 저거 그리면서 속 좀 끓였겠소? 그걸 그렇게 버립니까? 국밥집에서 평생을 보낸 선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산골집을 울렸습니다. 오지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10년 만에 자신의 광기에 움츠러들지 않고 되레 호통을 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버릴 거면 놔줘요. 난 저런 그림 하나 갑으로 모셔둘 형편도 못 되니까. 밥은 다시 차려올 테니 치우고 드시든가. 선자는 오히려 태연하게 돌아섰습니다. 자신도 아들을 잃을 뻔한 절망을 겪었기에 저 남자의 절망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지환은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선자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그림 액자를 차마 던지지 못하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벽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선자는 부엌으로 돌아와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손님을 대해왔습니다. 취객, 건달, 짜증나 손님들 모두 받아냈습니다. 저 남자도 그냥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아주 조금 특별한 손님일 뿐. 오지환의 위협에도 선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 우진을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자는 묵묵히 제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귀신 나올 것 같던 부엌부터 쓸고 닦았습니다. 곰팡이 핀 그릇들을 모두 끓는 물에 삶아 소독하고 찬장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싱크대에 낀 때를 수세미로 문지르고 바닥도 걸레질했습니다. 마당에 잡초도 뽑고 텅 빈 찬장도 채워 넣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까지 걸어 내려가 쌀과 김치, 된장, 고추장, 각종 채소를 사왔습니다. 왕복 2시간 거리를 짐을 지고 걸어 올라왔습니다. 오지환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선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문 앞에 뒀습니다. 이번엔 버리지 마시고 꼭 드세요. 굶으면 자기만 손해지 누가 알아줍니까? 선자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자가 살며시 문틈으로 내다보자 오지환이 툇마루에 쭈그리고 앉아 허겁지겁 밥을 입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선자가 끓인 뜨끈한 국밥이었습니다. 그는 국물까지 남기지 않고 다 마셨습니다. 선자는 슬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지환은 여전히 선자와 말을 섞지 않았지만 꼬박꼬박 내어주는 밥은 먹었습니다. 선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 문 앞에 두었고 오지환은 선자가 없을 때 몰래 나와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제 선자도 이 산골집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별채였습니다. 오정혁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그림 작업실. 그곳에 대한 호기심이 자꾸만 솟아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자는 오지환이 방에 틀어박힌 틈을 타 별채에 굳게 닫힌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기익. 문이 열리자 매캐한 먼지와 곰팡내, 오래된 물감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선자는 코를 막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별채 내부는 거대한 화실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벽 한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수백 개의 완성된 그림과 캔버스들이 천에 덮인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조심스럽게 천을 들춰보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름다운 한국화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산수와 화조와 인물화. 선자는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 그림들이 범상치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은 10년 전 화재의 흔적인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 흐름을 손으로 만져보니 손에 검은 재가 묻어났습니다. 여기서 불이 났구나. 그 불로 부인과 따님이. 선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붓과 물감, 팔레트가 화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선반 위를 둘러보던 선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먼지 쌓인 스케치북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섬세한 붓 터치로 매화 한 가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선자의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 매화 그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선자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아. 우리 가게에 걸려있던 그 그림. 40년 전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 남편이 어디선가 받아온 족자였습니다. 남편은 그 족자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거 말이야, 내가 한 화가 청년한테 받은 거야. 그 친구가 돈이 없어서 한겨울에 떨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길래 내가 국밥이랑 장갑을 줬더니 고맙다고 준 거야. 10년 전 남편이 죽고 가게를 재개발할 때 낡아서 버린 줄 알았는데 그 족자에 그려진 매화와 똑같았습니다. 한겨울에 눈을 맞으며 피어난 매화.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꿋꿋하게 가지를 뻗은 매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오지환이 귀신처럼 선자의 등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선자는 깜짝 놀라 스케치북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먼지 쌓인 작업실에 들어온 선자를 보고 10년 전 화재의 공포가 떠오른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장 나가. 여긴 안 돼. 불이야. 불. 그가 눈에 뵈는 것 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지환의 눈에는 10년 전 그날의 불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작업실, 아내와 딸의 비명. 아니, 저는 그냥 먼지가 너무 쌓여서 청소라도 좀 하려고. 누가 멋대로. 나가. 오지환이 선자의 손에 들린 스케치북을 거칠게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선자를 작업실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선자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공포보다 더 큰 것은 방금 본 매화 스케치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지? 저 매화 그림 설마. 그날 밤 선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거 참 고운 그림이지? 이 친구가 나중에 크게 될 것 같아. 그림 실력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다음 날 선자는 밥상 대신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안방 문 앞에 두었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허락도 없이 작업실에 들어가서요.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요, 어제 본 그 매화 그림 말입니다. 혹시 40년 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국밥집 하던 김서방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선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10년 전에 죽었지만 그이가 살아생전에 젊은 화가 양반 하나가 고맙다고 족자를 선물해 줬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거기에 선생님이 그린 것과 똑같은 매화가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눈 맞고 핀 매화였죠. 방 안의 공기가 멎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선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그때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한겨울에 떨면서 그림 그리는 젊은 화가를 봤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국밥을 말아줬다고. 그 화가가 고맙다며 그림을 그려줬다고. 한참의 침묵 끝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오지환이 덥수룩한 수염 틈새로 마른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김서방, 혹시 겨울마다 물감살 돈도 없는 나한테 뜨거운 국밥을 공짜로 말아주던 그 사람? 네, 맞아요. 우리 남편이 그때 선생님 국밥 말아드렸다고 했어요. 그림 그리는 손 시릴까봐 장갑도 사다 드렸다고. 오지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전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화가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려도 팔리지 않았고 굶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 김서방은 그에게 국밥을 말아주고 장갑을 사줬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 손이 귀한 건데 얼어서 어떡하나. 이거 가지고 가게. 그때 그 따뜻함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 양반이 당신 남편이었어? 네. 김일수. 제 남편 이름이에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잊혔던 인연의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지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다운 표정이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선자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10년 전 그 끔찍한 불길 속에 스스로를 가둔 것뿐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오지환은 조금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문 앞까지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 툇마루까지. 사흘째 되는 날 오지환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식사 이리 와서 하세요. 마루가 따뜻합니다. 오지환은 쭈뼛거리며 마루로 나와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겸상을 했습니다. 선자가 끓인 뜨끈한 국밥이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을 살렸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오지환은 한 숟가락 떠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 똑같네. 40년 전 그 맛이랑. 국밥은 원래 그래요. 40년을 끓여도 같은 맛이 나야 손님들이 다시 오시죠.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오지환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밥맛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살기 위해 먹었을 뿐 맛이란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본 그 매화 그림들 정말 아름다웠어요. 고맙소. 언젠가 다시 그림 그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난 이제 못 그려. 이 손이 그날 불을 끄지 못했어. 내 가족을 구하지 못했어. 오지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오정혁이 불시에 기와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삼촌, 이게 웬일이십니까? 마루에 다 나와 계시고. 오정혁은 과장되게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등장에 오지환의 몸이 본능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오지환이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자가 차려놓은 밥상을 본 오정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머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우리 삼촌이 밥을 다 드시고. 용하십니다. 때가 되면 드셔야죠. 선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정혁은 오지환의 어깨를 친근하게 주무르는 척하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삼촌, 정신 드시면 안 되는데. 10년 전 그 불길 기억나세요? 작업실이 활활 타던 거. 당신 딸이 아빠 살려줘 하던 소리. 또 듣고 싶으세요? 그 말에 오지환이 숨을 들이켜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래 저리 가. 불이야. 오지환은 밥상을 밀치고 다시 안방으로 도망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멀쩡한 사람을 자극해요? 선자가 오정혁에게 달려들어 따졌습니다. 멀쩡하다고요? 오정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가면을 벗은 그의 얼굴은 냉혹 그 자체였습니다. 박선자 씨, 계약 내용을 잊으셨나? 당신은 이 사람을 감시하라고 보낸 거야. 치료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당신 아들 아직 내 손아귀에 있어. 당신, 그리고 똑똑히 들어. 이 사람은 내 삼촌이기 이전에 내 돈줄이야. 오지환 명의로 된 이 집, 저 산,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오는 오지환 이름값 전부 내가 관리해. 삼촌이 정신병자로 남아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 알겠어? 선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 악마구나. 어떻게 친삼촌한테 10년 전 불도 당신 짓이지. 선자의 외침에 오정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그 불로 삼촌은 아내와 딸을 잃고 정신을 놨어. 난 후견인으로서 삼촌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고. 10년 전에도 지금도. 당신이 사람이냐? 사람? 국밥집 아줌마. 골든 브릿지 투자 사기도 내가 꾸민 거야. KN 파이낸스로 돈 빌려주는 것도 나고. 전부 다 내 사업이지. 뭐라고? 선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아들처럼 욕심 많은 놈들, 일단 골든 브릿지로 꼬셔서 돈 잃게 만들지. 그럼 필사적으로 돈을 구하러 다니잖아. 그때 내가 KN 파이낸스로 5억을 빌려주는 거야. 담보는 당연히 집이랑 가게. 이해했어? 오정혁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지. 사기로 돈 잃게 만들고 사채로 돈 빌려주고 결국엔 전부 다 내가 가져가는 거야. 당신 아들이 운 나쁘게 걸린 거지. 빚 5억 갚을 능력 없잖아. 그러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밥이나 짓고 2년 동안 쥐 죽은 듯이 살아. 안 그러면 당신 아들 당장 내일이라도 횡령죄 뒤집어 쓰고 감옥 갈 테니까. 오정혁은 선자의 어깨를 거칠게 툭툭 치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삼촌을 치료할 건지 아들을 구할 건지. 오정혁이 돌아가고 선자는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놈의 계략이었습니다. 아들을 사기친 놈이 그 아들을 인질 삼아 자신을 이곳에 보냈습니다. 삼촌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10년간 삼촌을 정신병자로 가둬둔 것이었습니다. 선자는 마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선자는 잠긴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박선자.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갇혀 계시면 안 돼요. 저놈이 원하는 대로 해주실 거예요? 10년 전에도 지금도 저놈한테 모든 걸 빼앗기고 사실 거냐고요. 선자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아무것도 못해. 난 내 가족도 못 지켰어. 내 손은 이 손은 붓도 못 잡아. 오지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화가시잖아요. 선자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저놈한테 뺏긴 게 선생님 이름값이라고 했죠? 그럼 선생님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아직 미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선생님 손으로요. 선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저도 그놈한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제 아들은 제가 지킬게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오지환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절망이 아닌 다른 빛을 띤 눈으로 선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저놈한테 평생 짓밟히고 살아요. 오지환은 떨리는 손으로 선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선자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고맙소. 박선자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평생 저 어둠 속에 갇혀 살았을 거요. 이제 시작이에요, 선생님. 저놈한테 본때를 보여줍시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6장 10년 만에 잡은 붓. 오지환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조카 오정혁이 만든 10년의 지옥에 갇혀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앗아간 10년 전 그날의 불길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오정혁이 삼촌의 걸작들과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의도적으로 낸 불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지환은 선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놈은 내가 그린 그림들을 오지환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경매에 팔아넘겼지. 내가 미쳐있는 동안 내 이름으로 위작을 만들어 팔기도 했어. 증거가 있으세요? 없어. 그 불로 다 탔으니까. 내 작업일지도 그놈의 횡령 장부도. 하지만 내 손이 기억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는 내 손으로 다시 그리는 수밖에 없어. 오지환의 눈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작업실을 향했습니다. 붓을 다시 잡아야겠어.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멈춰있던 화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작업실 앞에 서니 오지환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 불길이 아내와 딸의 비명이 생생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제가 함께 있을게요. 선자가 오지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작업실 문을 열었습니다. 선자는 며칠에 걸쳐 작업실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검게 그을린 벽을 닦아내고 굳어버린 물감을 정리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먼지와 곰팡이를 말끔히 제거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바닥을 걸레질했습니다. 오지환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피해왔던 공간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자는 새하얀 화선지와 붓, 먹을 구애와 오지환 앞에 놓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 차례예요. 오지환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붓을 잡는 순간 10년 전의 불길과 딸의 비명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아빠, 아빠, 살려줘.
아, 안 돼. 손이 떨려서. 파르르 떨리는 손은 붓을 잡자마자 경련을 일으켰고 결국 붓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먹물이 화선지 위로 처참하게 번졌습니다. 새하얀 화선지 위에 검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역시 난 안 돼. 난 끝났어. 오지환이 좌절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때 선자가 묵묵히 새화선지를 깔고 떨어진 붓을 주워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국밥솥에 불을 뗄 때 말입니다. 매일 하는 일이지만 불이 너무 약해도 너무 세도 국물 맛이 변해요. 40년을 해도 매일 떨려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손님이 기다리는데 떨려도 그냥 하는 거예요. 손이 떨리면 떨리는 대로, 삐뚤어지면 삐뚤어지는 대로. 그렇게 한 그릇, 두 그릇 말다 보면 어느새 손 떨리는 것도 잊어버려요. 선자가 붓을 쥐어 주었습니다. 손님 기다린다 생각하고 그냥 하세요. 떨리는 대로. 선자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격려에 오지환은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선지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0년 만에 그가 세상에 그린 첫 획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선생님. 선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지환은 자신이 그은 삐뚤빼뚤한 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을 선을 10분이나 걸려서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두 사람은 작업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선자는 틈틈이 국밥을 끓여 날랐고 오지환은 땀과 먹물로 범벅이 되어 화선지와 씨름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선부터 시작했습니다. 직선, 곡선, 점. 화가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단한 도형들, 원, 사각형, 삼각형. 오지환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오지환은 간단한 대나무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국화를 그렸습니다. 3주가 지나자 산수를 그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드디어 40년 전 선자의 남편에게 선물했던 그 한겨울의 매화가 아닌 새로운 그림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겨울이 아닌 언 땅을 뚫고 피어나는 봄의 매화였습니다. 눈 속에서 추위를 견디는 매화가 아니라 봄을 맞아 활짝 피어나는 매화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되어가오. 아름답네요. 정말로요. 두 사람이 막 완성되어 가는 그림을 보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오지환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선자 씨,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이제 이걸 세상에 보여줘야죠. 그때 그들의 평화를 깨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쇼입니까, 삼촌? 그림 그릴 정신도 있으셨어요? 오정혁이었습니다. 그는 어쩐 일인지 험악한 인상의 사내 둘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 아줌마가 진짜 삼촌을 치료라도 한 건가? 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랬지. 오정혁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혁아. 오지환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10년 동안 구부정하던 허리가
곧게 펴졌습니다. 내 놈이 사람이라면 이 그림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선 안 되지. 10년 전 내가 내 아내와 딸을 불태워 죽인 그 손으로. 뭐라고? 노망난 게 맞네. 헛소리 집어치워. 오정혁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다 봤다. 그날 밤 내가 내 작업 일지랑 그림들을 훔치려고 작업실에 불 지르는 거. 내 처자식이 안에 잠들어 있는 줄도 모르고. 증거 있어? 이 미치광이 영감탱이가. 증거? 오지환이 막 완성된 봄의 매화를 가리켰습니다. 이 그림이 증거다. 내가 10년 만에 다시 붓을 잡았다는 증거.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다. 웃기지 마. 오정혁이 사내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저 그림 당장 찢어버려. 그리고 저 영감탱이랑 아줌마도 같이 묶어서 정신병원에 쳐넣어. 사내들이 그림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안 돼요. 선자가 그림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건 선생님의 목숨이야. 건드리지 마. 비켜, 이 할망구야. 사내가 선자를 밀치려는 순간 오지환이 벼락같이 달려들어 사내를 막아섰습니다. 10년간 갇혀 지내 무기력했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내 그림에 그리고 이 여자 손대지 마. 오지환이 소리쳤습니다. 난투극이 벌어지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멈춰. 선자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으며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정혁 씨, 당신이 방금 한 말, 그림을 찢어라, 사람을 정신병원에 쳐넣어라, 전부 다 녹음됐어. 뭐? 그리고 당신이 골든 브릿지 사기극 벌인 거, KN 파이낸스로 사채 놀이한 거, 10년 전불 지른 거, 자백한 거나 다름없는 그 말들도 다 녹음했어. 당신이 우리 삼촌 협박할 때부터. 오정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 여기 신호도 안 터지는데. 신호는 안 터져도 녹음은 되지. 이 사기꾼아. 선자는 지난 며칠간 오정혁이 아들 우진에게 보낸 협박 문자와 통화 내역, 그리고 방금의 협박까지 모두 증거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내려갈 때마다 우진에게 파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어떡할래? 내 발로 경찰서 갈래? 아니면 내가 지금이라도 산 내려가서 이거 터뜨릴까? 오정혁이 이를 갈며 선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휴대폰 내놔. 그 순간 오지환이 오정혁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죄는 내가 받아라, 정혁아. 오지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정혁이 선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달려드는 순간 산길 저편에서 요란한 경광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오정혁 씨, 당신을 사기, 불법 사채업, 살인미수,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오정혁과 두 사내를 제압했습니다. 오정혁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호도 안 터지는 데서. 선자가 휴대폰을 경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제 먹을 거 사러 산 아랫마을까지 내려갔을 때 아들한테 연락해서 미리 신고해뒀습니다. 선생님이 위험할 것 같다고요. 녹음 파일은 아들한테 이미 다 보내놨고요. 어머니, 아들 우진이 경찰차에서 내려 선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진아, 다 끝났어. 이제 다 괜찮아. 두 모자는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자는 한 달 만에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이런 고생을. 됐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너도 고생 많았다. 오지환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조카의 뒷모습을 덤덤히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악연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정혁은 끌려가면서도 오지환을 노려보았습니다. 삼촌, 이렇게 끝날 줄 알아요?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가만 안 두든 말든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10년 전 내 가족을 죽인 죗값을 톡톡히 치러라. 오지환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10년간 응어리진 한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정혁은 선자의 녹음 파일과 우진이 제출한 사기 내역, 그리고 10년 전 화재 사건 재수사에서 발견된 결정적 증거로 인해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작업실에서 불탄 잔해 속에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오정혁이 훔치려 했던 작업 일지의 일부, 그리고 의도적으로 뿌려진 휘발유 흔적. 모든 소동이 끝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오지환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붓을 잡고 밤새워 그림을 그렸습니다. 10년의 한이 맺힌 붓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매화, 국화, 난초, 대나무. 사군자가 그의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산수와 화조와 과거의 솜씨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선자는 아들 우진이 가져온 재료로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40년 전 오지환을 살렸던 그 국밥을 다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은 기와집 마당에 있었습니다. 선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불을 지폈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아니다. 넌 그냥 쉬어. 엄마가 할게. 선자는 정성스럽게 국물을 끓였습니다. 사골을 푹 고아 우려낸 국물에 고기와 내장을 넣고 파와 마늘을 넉넉히 넣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 됐어요. 식사하세요. 오지환은 붓을 놓고 선자가 끓인 뽀얀 국밥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40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오지환이 뚝배기를 비우고 말했습니다. 박선자 씨, 이건 당신 거요. 그가 선자에게 내민 것은 그가 10년 만에 완성한 봄의 매화 그림이었습니다. 화선지 위에 담긴 매화는 눈을 뚫고 피어난 것이 아니라 봄을 맞아 환하게 피어난 매화였습니다.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걸 어떻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평생 저 어두운 방에서 나오지 못했을 거요. 이 붓도 나도 당신이 다시 살려낸 거요. 40년 전 당신 남편이 내게 국밥 한 그릇으로 희망을 줬다면 당신은 40년 만에 다시 그 국밥으로 내 생명을 살렸소. 고맙소. 선자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림 속 매화는 40년 전 남편이 받아온 족자 속의 매화보다 더 굳세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선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이제 빚도 다 해결됐고 가게도 다시 열었어. 골든 브릿지 사기 피해자들끼리 힘 합쳐서 돈도 일부 돌려받게 됐대. 다 엄마랑 선생님 덕분이야. 우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정혁이 체포되면서 그가 골든 브릿지로 사기치고 KN 파이낸스로 사채 놀이를 한 모든 피해자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정혁의 재산을 압류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우진의 횡령 혐의도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크게 감형될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어머니를 저를 구해주셔서요. 우진이 오지환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아닐세. 자네 어머니가 날 구했지. 오지환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10년간의 어둠이 걷히고 옛날의 화가 오지환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10년 동안 사람의 온기가 끊겼던 그 기와집 마루에 둘러앉아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웃음꽃을 피우며 밥을 먹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자가 물었습니다. 글쎄, 다시 그림을 그려야지. 10년을 쉬었으니 이제 다시 시작이야. 전시회도 하실 거예요? 그래야겠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직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할 테니. 오지환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와집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한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보다는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자는 우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 고생도 다 끝났어.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새로운 시작인 것일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정혁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선자의 아들 우진은 횡령 죗값의 일부를 치르되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자 역시 아들 곁으로 자신의 삶이 녹아있는 남대문 시장의 국밥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계약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오정혁이 체포되면서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도 제자리로 가봐야죠. 선자가 작은 보따리를 챙기며 오지환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벌써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석 달 동안 선자는 오지환과 함께 이 기와집에서 살았습니다. 가시오. 오지환의 얼굴에 스치는 아쉬움을 선자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럼요. 여긴 선생님 집이고 전 국밥 팔러 가야죠. 우진이가 기다려요. 국밥 그래, 국밥. 오지환은 말없이 작업실로 들어가 어제 막 완성한 작은 그림 액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가져가시오. 40년 전 국밥값. 아직 다 못 갚았으니. 액자에는 매화가 아닌 소박한 들국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선자를 닮은 소박하지만 강인한 들국화였습니다. 예쁘네요. 잘 간직할게요. 그럼 부디 강령하십시오. 선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차마 떠나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다시 돌아온 시장. 아이고, 선자 언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그동안 뭔 일 있었던 거야? 시장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좀 쉬었어. 이제 돌아왔으니까 맛있는 국밥 드시러 오세요. 시끌벅적한 시장통, 펄펄 끓는 가마솥, 익숙한 손님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선자는 다시 국밥을 말고 깍두기를 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붓을 잡고 밤새워 그림을 그리던 오지환의 구분 등 10년 만에 완성된 봄의 매화,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던 도란도란한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픈 데 있어? 아니야. 괜찮아. 선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려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는 초겨울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손님, 오늘 장사 끝났는데. 선자는 고개를 들다 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산발이던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수염도 깨끗하게 민 오지환이 서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벗어던진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가다운 기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한복을 입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긴 어쩐 일로? 국밥 한 그릇 되겠소? 오지환이 멋쩍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당연하죠. 앉으세요, 얼른. 선자는 마감했던 불을 다시 켜고 가장 좋은 고기만 골라 국밥을 말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국밥을 말아왔지만 이렇게 손이 떨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오지환은 40년 전 그랬던 것처럼 뜨거운 국밥을 후후 불어가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 과찬이세요. 아니요. 진심이요. 오지환이 밥그릇을 비우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국밥 먹으러 온 게 아니요. 네. 선자 씨, 나 10년 만에 다시 전시회를 열 생각이요. 당신이 불 지펴준 내 그림들로 말이요. 그런데 혼자 준비하려니 영 적적해서. 오지환이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가 그린 들국화 그림이 담긴 작은 송거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 내내 국밥을 사 먹어봤는데 영 그 맛이 안 나더이다. 선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선자 씨, 괜찮다면 내 옆에 있어주지 않겠소? 국밥집 사장님 말고 화가 오지환의 반려자로. 선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그림은 볼 줄도 모르는데요. 괜찮소? 대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을 매일 먹을 수 있을 테니. 그리고 40년 전 당신 남편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당신의 곁을 지켜주고 싶소. 오지환이 선자의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40년 동안 가마솥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한 손. 하지만 오지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62살이에요. 젊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아요. 나도 60이요. 우린 나이나 외모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소. 당신이 내 삶에 빛을 비춰줬소. 그게 전부요. 선자는 대답 대신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우진이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벌써 물어봤소. 자기 어머니가 행복하면 좋다고 하더이다. 이 양반이. 선자가 웃으며 오지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남대문 시장의 옛날 국밥집 간판 불이 꺼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았던 가게가 문을 닫다니.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잠시 휴업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 중입니다. 마이너스 박선자 드림. 그리고 다음해 봄 강원도 산골의 기와집은 오지환 미술관이라는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미술관 한쪽에는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매화정. 선자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메뉴는 단 하나, 국밥. 40년 동안 끓여온 바로 그 국밥이었습니다. 미술관을 찾은 사람들은 오지환의 그림을 감상하고 선자의 국밥을 먹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와, 이 국밥 정말 맛있네요. 그림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여기 정말 좋은데요? 두 분이 부부시래요. 얼마나 로맨틱해요. 손님들의 칭찬에 선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지환은 날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10년의 공백을 메우듯 쉬지 않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자는 날마다 국밥을 끓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이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자 씨, 네, 고맙소. 내 인생에 와줘서. 저도요, 선생님. 선생님 인생에 들어와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어 주시오. 물론이죠. 이제 도망 못 가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그곳에서는 40년 내공의 구수한 국밥 냄새와 10년의 한을 씻어낸 묵향, 그리고 두 중년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함께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10년의 긴 겨울을 이겨낸 매화가 드디어 다시 활짝 피어난 것입니다. 이듬해 봄 오지환의 개인전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부활 마이너스 오지환 10년 만에 귀환.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던 화가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전시회장 한가운데에는 봄의 매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옆에는 작은 설명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한 여인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4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 국밥은 제 삶을 구했습니다. 선자는 오지환의 손을 잡고 전시회장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그 유명한 박선자 씨래. 오지환 화백을 다시 세상에 나오게 한 분이잖아. 멋지다, 정말. 선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지환은 선자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갔습니다. 오지환은 매일 그림을 그렸고 선자는 매일 국밥을 끓였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오지환 미술관은 이제 강원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화정의 국밥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두 노인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자 씨, 저기 봐요. 매화가 피었어요. 정말이네요. 이 추운 겨울에 마당 한 구석에 심은 매화나무에서 눈을 뚫고 매화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의 매화.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겨울은 춥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기에 어떤 추위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고맙소, 박선자 씨. 저도요, 오지환 선생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눈 내리는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한겨울의 매화처럼
추위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